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엄정식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주제 현대 과학기술 문명과 과학정신은 저희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인류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탐구의 세부 주제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 탐구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17세기 서양의 과학혁명 이후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서구 문명을 과학기술 문명이라고 부르고, 이런 서구 문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현대 세계를 포괄적으로 과학기술 문명의 시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현대의 과학기술 문명은 인류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또 세상을 놀라울 정도로 향상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부작용도 만만찮은 것으로 비판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엄정식 교수님의 논문은 이런 여러 현상들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설명하고 현대 문명의 문제점에 대해 새로운 처방전을 내놓으려는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좋은 의견들을 교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생 나오시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영광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제 출발점 자체가 그 문명을 특별히 문화하고 대비해서 생각할 때 그 제가 이야기하는 이한구 선생님은 이제 문명의 외연이 크고 그 안에 서브셋으로 그 문화를 넣으신 것 같은데, 코어한 그 중핵적 부분으로 넣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는, 그리고 어떤 전거라기보다 어떻게 새로울 수도 있는데, 사실 문화와 문명을 정확하게 더군다나 분석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우리 현상을 이해하는데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래서 구테어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면 교집합이 되지 않을까. 문명의 어떤 점을 강조했을 때 문화적 측면이 나오고, 또 문화의 어떤 점을 강조했을 때 문명적 측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이렇게 주의해 볼 때 상당히 많은 숨겨진 이제 문제들이라든지 사실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도하는 건 그거 같아요. 이렇게 뭐 다 알려진 바와 같이 그 문명이든지 문화든지 공통점이 있다면 자연의 그 황폐한 상태에서, 그 열악한 상태에서 좀 더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아닌가. 문명이든지 문화든지 그런 점에서는 공통되는데, 그래서 그 뭐 깊이 생각할 여지도 없이 그 공포와 뭐 그 삶의 그 황량함 이런 걸로부터 허둥지둥 헤어나려고 애를 쓸 때 문화라기엔 너무 사치스러운 이제 오히려 문명의 형태가 형성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문명 초기에 인간들이 보는 자연은 피지컬한 물질적 자연이었다. 비유를 한다면은 그야말로 광야에 버려진 황폐한 땅일 뿐이었다. 그리고 열악한 뭐 숲속이라든지 그런 거였다.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그야말로 문명이 형성돼서 살만하게 됐을 때 좀 더 바람직한 삶을 살려는 시도가 생기면서 문화 형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가.
자유로부터의 이행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명은 피지컬한 그 물질적 자연으로부터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로서의 문명이고, 그리고 그것 못지않게 삶을 고달프게 하는 게 내면에 황폐해진 자연이지 않습니까? 내면에. 그거는 사실 뭐 칸트가 도덕 형기상학에서 전제로 하는 거지만, 그 외면에 있는 그 황폐함 못지않게 내면에 있는 황폐함이 뭐겠냐? 그 충동과 욕구의 노예가 됐을 때, 말하자면 그 폭풍우나 뭐 벼락치고 무슨 쓰나미 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자유를 잃지만, 내면의 충동의 욕구의 노예로 방치돼 있을 때 잃는 자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자유를 확보하고 또 확장하기 위한 노력으로서의 문화 개념을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물질과 정신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게 아닌 것처럼, 또 이양우 선생님 표현에 의하면 뭐 소프트웨어와 그 이제 하드웨어가 엄격하게 구분되는 게 아닌 것처럼, 사실 자연과 물질의 구분도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우리 인간적 그 문명이나 문화의 관점에서는 삶의 현장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인간과 어울리면서 사회를 형성하고 제도를 구축하고 종교를 우리가 이제 구성하게 되고, 뭐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물질적인 것과 문화적인 게,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거, 그리고 문화적인 거와 또 문명적인 게 겹치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할 때는 사실은 엄격한 구분은 오히려 유해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왜 과학 정신을 찾느냐? 저는 사실 인류 문화나 뭐 문명은 합리성의 산물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넓은 의미의 합리성. 그리고 시를 짓는 호모의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또 유리피데스나 뭐 하여튼 이런 종교서부터 문학서부터 철학서부터 과학 전체가 인간이 지닌 로고스적 그 능력의 산물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은 어떻게 그런 능력을 결여한 짐승들이 문화나 문명을 구축하지 않았겠냐. 그런 존재들은 인간이 갖는 다른 능력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배타적으로 인간만 갖고 있다는 주장은 이제 하기가 어렵겠지만, 인간적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생각이라는 건데, 생각. 근데 이 문장을 잘 이제 분석해 보면은, 생각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구나. 생각을 하는 작용, act of thinking이라 할까? 생각을 하는 그 작용 자체 측면이 있고, 그 고통스러운 생각의 결과물로 나온 생각의 내용이라는 게 있구나. 이걸 우리가 개념적으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의 내용에 연연해서 너무 허겁지겁 과정을 무시한다면 독단적 합리성으로 가는 거고, 누구든지 합리적으로 사고한다면 내용은 있을 것인데, 그 내용에 급급한 게 아니라 과정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면은 논리적 추론 같은 거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그것이 맞으면 비판적 합리성의 형성의 그 태동이 아닐까. 저는 그리고 합리성, 그러니까 중국 문화든지 인도 문화든지 또 마야 문명이든지 하여튼 전부 합리성의 산물일 텐데, 거기에 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독단적 합리성이 아니라 비판적 합리성을 강조한 문명이
문명의 배타적 특징이 있다면 그게 그리스 문명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러셀이 서양 철학사의 서문에 보면은 철학은 과학과 종교 중간쯤에 있다. 그 신학 중간쯤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신화나 종교도 합리성의 산물일 텐데 그 합리성의 어떤 합리성의 산물이냐면 독단적 합리성의 주로 산물이 아닌가. 결론이 먼저 있고 그 예식이라든지 신학의 내용들은 그걸 정당화하는 기제로 구성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학과 종교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면은 그 독단적 합리성을 그러니까 과학도 인간이 하는 거니까 또 어떤 이론을 정립하려면 결론이 나와 있어야 되니까 독단적 합리성, 체계적 합리성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과학이 성립되지 않는 거죠. 자연과학이든지 그 사회과학이든지 성립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 독단적 합리성이 작용을 해야 이론이 성립되는 건데 그러나 처음에는 아까 이한구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변적 자연 철학 있지 않습니까? 자연 철학에서는 별로 비판적 합리성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과 철학과 과학이 뭉뚱그려져 가지고 한 카테고리 안에 있었고 그래서 분명히 이제 과학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러셀이 철학을 과학과 신학 중간쯤에 있다고 그러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그 구분한 합리성에 의하면은 그 기술과의 만남, 특히 과학자들이 정말 완전히 자기네들의 그 말하자면 터전이라고 그 근거라고 생각하는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과학적 데이터들과 만나면서 이 비판적 합리성이 강화되지 않나. 왜냐하면 데이터를 속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라는 거는 이목구비를 가진 모든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말하자면 추론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철학과 과학자들이 길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왜 소크라테스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그 소크라테스가 그 오로지 의존했던 소크라테스는 철학적인 그 26개 그 말하자면 대화록 중에 하나도 답변을 내놓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플라톤이 내놓은 답변들이지. 근데 그것은 오로지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보면 비판적 합리성에만 의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과학자라는 게 그 좁은 의미의 그 말하자면 사이언티스트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비판적 합리성의 계승자로서 그 스피리엇을 계승한 지식인 부류가 바로 자연과학자들이 아닌가. 그리고 사회과학보다 자연과학이 더 체계화될 수 있었던 것은 자연과학이 의지하는 경험적 데이터들. 그것 때문에 비판적 합리성의 종착역이 있을 수 있지 않았나 자연과학에.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과학이라는 거는 정말 근대과학 서구에서 이뤘던 그런 근대 과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탄탄한 진리에 도달하려는 그 고통스러운 노력 있지 않습니까? 그 단말마적인 그 시도랄까 그런 걸 저는 과학이라고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철학이나 과학이나 그리고 제가 볼 때 제가 아는 문화사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신화는 동서의 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신화는 그 시대의 과학이었다고 저는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치들은 모두 과학기술 문명의 그 본질을 이해하는 일종의 프리리미너리한 그 서론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과학기술 문명을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일일이 제가 거론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한결같은 오해가 있는데 그게 과학을 과학기술로 본 거 아닌가. 예. 근데 이거는 사실 그 경험적인 분석이 아니라 논리적인 분석적 분석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자, 과학기술이 예를 들면 도자기가 있기 위해서 도자기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자기 기술이 나는 과학기술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나온 기술은 아니다. 저는 아마추어리시하게 그림을 유화를 그리지만 제가 대상 실력이라는 게 상당히 놀라울 정도다. 뭐 누가 친구들은 그러는데 그림 특히 못 그리는 친구들 그런데 그 기술이 과학적인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냐? 어떤 기술은 기술이면서 과학적이 아닌 기술이 있고 그리고 과학이면서 기술이 아닌 부분이 있다. 그거는 아주 분석적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사유체계나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 그리고 뭐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제도나 체제에 거의 의존하고 싶이 한 우리가 사는 현대 문명의 체계가 이게 과학기술과 무관하지 않다. 오로지 과학기술의 표현이다라고 말하진 않겠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없이 상상할 수 없다. 심지어는 우리 산업화까지도 우리의 민주화까지도 우리가 정보화 빨리 되지 않았으면은 상상할 수 없다. 18년에 이룩할 수 있다는 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는 거를 거기 의존해서 살면서 과학이라는 걸 좀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과학 기술은 분명히 종교적인 주술적인 혹은 다른 여타의 방법을 거치지 않는 독특한 기술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온 기술이나 어떤 기술이 나려면 체계적인 지식의 실용적 적용력이 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과학 지식에서 나온 산물이다. 과학 지식을 실용화한 말하자면 활용한 산물로서의 말하자면 과학 지식이 있다. 과학 지식이 없는 과학 기술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다. 이것은 물론 이제 이따가 우리가 토론할 때 그 얘기가 나오지만 제가 이 순서는 논리적 순서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시간적 순서를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과학 기술에 과학 지식이 있고 과학 기술 때문에 과학 지식이 또 확보되고 그 기술 없으면 그런 과학 지식이 형성될 수 없고 이제 그런 그 순환적인 과정이 있지만 논리적인 프라이어티를 따지면은 과학 지식 없는 과학 기술은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현대 과학 철학이 집중하는 거는 철학은 사실 진리의 탐구고 지식의 추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놀랍게도 과학자들이 이런 지식에 도달했는가를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법론에 심취했지만은 그래서 제가 지난 30년 동안 이제 대학에서 가르쳐온 과학 철학이라는 게 되게 그런 거거든요. 방법론의 문제. 그래가지고 논리 실증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말하자면 칼 포퍼를 거쳐서 또 토마스 쿤으로 이어지는 과학 방법에 관한 거다 말이죠. 그거는 방법의 합리성이 있냐 없냐 뭐 그런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합리성하고는 거리가 먼 거고 그리고 비슷하다면 칼 포퍼 정도가 상당히 저하고 근접해 있는 거고 근데 제가 포커스를 그 바실라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그 과학 정신이라는 텀을 쓰긴 했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화두로 삼고 싶은 과학 정신이라는 건 그거거든요. 과학적 탐구에 임하는 과학자의 자세와 태도, 그걸 저는 과학 정신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성직자가 예를 들면 성당에서 무릎 꿇고
진짜 그 기도 깊은 단식을 하면서 기도로 들어갈 때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듯이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얻은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적 지식이 중세를 풍미하고 르네상스에 이어졌듯이 어떤 성자 못지않게 고독하게 실험실에서 자기 탐구에 임할 때 그 과학자가 갖는 자세, 정신, 그게 무슨 그 뭐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았다는 등 과학 공동체의 산물이라는 등 그거 이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정신을 저는 토마스 쿤이 부정하리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 자세가 바로 과학 정신이고, 그리고 그것이 놀라웠게도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로고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생각에 임하려는 자세. 그리고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 뭐 포퍼도 지적하긴 했지만 정말 리차드 파인만 같은 그 가장 저명한 그 뭐 아인슈타인을 계승한다고 평가되기도 하는 그런 물리학자의 증언이거든요. 자기가 과학적 탐구에 임할 때는 그 자세로 임했다. 그래서 제가 구태여 문명과 문화를 그 마저 휴리스틱한 차원에서 구분해가지고 봤을 때 우리의 중체 서용의 개념에서 그 용이 마저 과학기술의 차원이라면 그 체가 바로 과학정신이라고 저는 부각시키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 생각을 정리해보고 뭐 과학정신이 어떤 거다 뭐 그런 건 여기 제가 이해하기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나열한 그 몇 가지가 과학정신의 전부도 아니고 과학자들이 다 그걸 터득하는 것도 아니고 성직자들이 성스러움을 터득하는 건 아니듯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외에 또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화두를 거기서 이렇게 한번 그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게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토론을 더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리 좀 그 우리 신중섭 선생님하고 임성호 선생님 두 분께서 논문을 자세히 엄정숙 교수님 논문을 자세히 읽고 또 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 이제 또 오늘 참석한 다른 분들도 다 지금 궁금증이 많이 지금 일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두 분께서는 그 10분 안에 좀 질문을 좀 해주시고 좀 그 토론의 장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직 선생님은 명예교수세요. 그래서 논평을 또 잘못하면은 명예를 훼손할까 제가 제 명예뿐만 아니라 엄 선생 명예뿐만 아니라 제 명예도 훼손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딴에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논평문을 썼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감안하셔서 이걸 읽어주시면은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는 이 기술과 과학의 관계를 너무 단순하게 보면 곤란하겠다. 그래서 흔히 뭐 이 얘기하기를 과학적 지식을 기술적으로 응용한 것이 과학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현대 과학에서는 거꾸로 새로운 과학 기술이 과학 지식을 창출하는 측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학 지식을 창출한다. 이게 쌍방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쿤은 개념혁명에는 초점을 맞춰서 본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기술혁명이 과학 개념에 미친 영향도 쿤은 간과한 측면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과학적 정신의 특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얼핏 보기에는 6가지를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근대과학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넓게 해석한다고 해보면은 2.1 합리적 방법하고 은밀한 방법인 것 같아요. 합리적 방법과 은밀한 방법. 그 합리적 방법과 은밀한 방법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검증 가능성, 그것이 합리적 방법에서는 경험 증거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과학 정신을 너무 넓게 잡으면은 그 에센스가 빠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6가지 중에 우리가 조금 더 뭐 엄밀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2, 3, 4, 5 정도는 굳이 이 근대 과학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뭐 철학의 정신, 비판적인 정신 이제 이런 것으로 포섭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학, 근대 과학의 특성에 해당하는 합리적인 방식과 은밀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철학자들이 사실은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것도 대단히 어떻게 보면 도전의 직면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론 의존적 관찰의 퇴대, 이거는 뭐 헨손이 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리고 반방법, 어게인스 메소드라고 하는 건 이제 이 파이아벤트 같은 과학 철학자가 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 근대라고 하는 것하고 연관지어서 볼 때에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합리적 정신하고 경험적인 그 증거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그 쿤의 노멀 사이언스의 또 비판도 이것도 상당히 저는 강력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3번 이 과학 정신의 창출문이라고 상당히 흥미롭고,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자유주의하고 연관시켜서 이제 이걸 했는데 엄성님은 그것을 과학 정신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정치제도, 다원주의적 문화구조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근대에 어떻게 보면 한정되어서 나온 것이고, 또 꼭 이 과학 정신이나 과학 기술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하고만 손을 잡는다고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어요. 이거는 좀 더 친화성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왜 그런가 하면요. 이 공산주의 같은 경우도 이 과학 기술은 발전시키거든요. 물론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군사적인 목적에 의해서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이 자본주의하고는 좀 무관하게 정치적 이념하고는 독립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더 해볼 수 있고요. 제가 평소 공부하면서 질문이긴 질문인데 이 뚜렷한 대답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엄성님의 그 논평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이 공공적으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정리를 해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5가지 포인트를 좀 적어봤는데요. 각각 포인트의 핵심은 그 제목 속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과학의 시대 성격 규정의 문제, 이렇게 일단 이 포인트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글의 출발점은 오늘은 과학의 시대라는 전제에 있습니다. 엄 교수님은 현대는 분명히 과학의 시대이고 미래 사회에도 인류가 과학의 시대에 산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객관적 사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생각에 일면 동의하면서도 다소 좀 우려가 듭니다. 과학의 시대란 말을 저널리스틱한 표현으로 쓴다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철학적 사유의 첫 걸음인 현 시대에 대한 성격 규정으로 한다면 논란의 소지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칫 과학이 모든 것이고 과학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과학지상주의를 반영하는 표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실제상 매우 중요하고 또 중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과학의 시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과도한 일반화로 보이고 당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한 시대를 너무 한쪽을 강조해 단순하게 규정할 경우 세상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전체적 균형을 잃고 인식적 편향성 혹은 지적 헤게모니에 빠질 위험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중세가 균형을 잃은 종교의 시대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면 현대도 과학의 시대로 규정해
자칫 균형 잃은 과학지상주의로 흘러갈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과학정신이 근본적 원인, 인과관계 설정의 어려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거시적 사회현상의 근본적 원인을 찾는 것처럼 힘든 과제도 없을 것입니다. 필자는 과학정신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제도, 다원주의적 문화구조 등을 창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대정신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과연 과학정신이 경제체제, 정치제도, 문화구조를 이끄는 근본적 원동력이라고 그 인과성 혹은 필연성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혹시 거꾸로 반대의 관계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나 자유주의 정치제도가 다른 어떤 이유로 만들어지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합리주의적 과학정신을 강조하게 된 면은 없을까? 이렇게 좀 역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재밌는 거는 저도 뭐 의식은 했기 때문에 발표할 때 그거를 이제 코멘트를 했지만 과학 지식과 과학 정신과 과학 기술이 그 어떤 관계냐 서로 그랬을 때 그 순서가 과학 지식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시작학과 뭐 기술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논리적으로 풀어야 하다.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망원경이나 현미경 같은 건 과학 기술 아닙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그게 없었다면 과학 지식은 그 다음 단계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순환적이고 상호 보완적이다. 그거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과학 지식과 과학 기술과 과학 정신을 그 구분해서 우리가 과학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고 의미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의 three aspects라는 그런 표현을 영어로 좀 쓰고 싶은데 세 국면이 있다는 거죠. 과학의 이런 측면들이. 그래서 그랬을 때 그 과학 기술이 만들어낸 문제점들을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갈까라는데 상당히 지침이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구분을 해본 거지 이게 명확하게 선이 그어지는 건 아니라고 또 본문에서도 아마 그걸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굉장히 중요한 건데 대체로 근대 과학 있잖아요. 그걸 패러다임으로 저는 생각한 건 사실이죠. 근데 근대 과학 정신은 저는 통시대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근대 과학을 산출한 그 시대 정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과학에 임하는 태도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을 거다. 부정하기는 어렵 거다. 그러니까 리바이즈 할 수는 있어도 거부하기는 힘들다. 그 독특한 과학적 태도 같은 거, 정신 자세. 그 특히 이제 종교적 자세하고 비교했을 때, 특히 비판적 합리성의 차원에서 볼 때, 그거는 통시대적인. 그리고 과학자들이 임 선생님도 지적했지만은 또 상당히 토마스 쿤이 그 의미 있는 지적을 해줬지만 그러나 토마스 쿤은 과학자도 인간이라는 걸 부각시킨 거고 사회적인 한 구성체고 동시에 심리적으로 열릴 수 있고 그런 걸 부각시킨 거지 과학적 합리성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특히 그 스트럭처 그 후기에 보면은 자기가 오해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근본적으로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그 서양의 그 이제 서세 동점의 그 일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서양을 받아들일 때, 문명 개화, 한꺼번에 이렇게 위해 그 사람들은 그냥 문명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국익이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국적 없는 문명이나 문화나 과학이나 과학자 집단이 존재했는지 적어도 100년 전에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 그 이후에 뭐가 좀 달라졌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보편적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 보편을 지향한다는 거죠. 그리고 과학이 합리적이라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걸 지향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적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과학 집단에 선배가 있다고 해서 눈치 보고 그 사람 말대로 지시에 따른다는 게 아니라 그 실험과 결과만을 의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완전하지 않은 거를 누구보다도 절감하는 게 과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나은 결과를 찾으려고 자기가 내린 결론도 내일 뒤집을 수 있고, 그리고 선배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실험과 관찰의 과정과 결과물이 설득력을 지녔기 때문에 따른다는 점에서 보편을 지향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근대 과학 문명이 가져온 여러 가지 편익 뭐 또 다양한 측면의 긍정적인 영향이 많지만은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이 과학 문명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 중심주의적인 그런 가치가 허물어지고 또는 또 탐욕적 환경 파괴 뭐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이런 것 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세기 이후에 뭐 포스트 모더니즘도 나오고 그다음에 학문적으로는 해석주의 뭐 비판 이론 후기 실증주의 이런 것이 나오고, 또 과학 내부에서도 이 과학 소위 그 물질과학 자연과학에 대한 정신과학이라는 그런 또 측면의 접근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한국정신과학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내부에서도 정신적인 요소에 대한 측면을 강조하는 이런 등등이 과학의 어떤 물질 문명에 대한 폐해 때문에 제기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과학 문명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보완하느냐 하는 것이 참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과학 문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한 문명사적인 어떤 대안이라 그럴까요? 또 크게는 문명 차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안적 사회가 어떤 형태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뭐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과학 기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이성적 그 능력이나 도덕적 함량이 그 현란한 과학 기술의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격차가 더 이제 벌어질 거다. 실마리를 푸는데 사람들이 비판 이론들을 보면은 비판적 합리성과 사실 독단적 합리성의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는 도구적 합리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독단적 합리성의 상당히 수준 낮은 형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나중에 이제 뭐 포포가 충분히 지적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합리성 중에 비판적 실마리가 있어서 그것이 말하자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추세로 예언자적 지성을 발휘해서 한다면 저는 뭐 굉장히 그야말로 비관적이죠. 이게 뭐 어디 갈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과학적 탐구에서 성실성과 합리성과 객관성과 또 보편성 이런 걸 추구해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도덕성하고 이제 과학 기술 또 과학 지식을 어떤 식으로 응용해서 우리의 삶에 뭐 도움을 주거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의 윤리하고 일단 구분된다고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선생님 말씀은 과학 정신 속에는 그 탐구의 윤리는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아까 신중석 선생님도 이제 회의주의나 상대주의 또 비합리적으로 나가는 그거는 이제 제동이 걸린다 이거지. 우리가 과학 정신을 수용하면은.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김영규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그 현대 문명에서 드러난 그런 과학의 여러 병폐를 컨트롤하고 하는 그런 도덕성 문제는 지금 과학 정신에서 빠져 있는 거죠. 그거는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과학 정신의 형성이 탐구의 과정에 배출되는데 형성되고 반영되는데 이게 이 탐구의 결과물이 인류의 멸종이라든지 그 후세대에 대한 상당히 그 삶에 열악한 환경을 만드는 그런 것이 예견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국한되는데 그것을 너무 명백히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탐구의 과정에서 형성된 과학 정신이 기술의 응용에도 적용돼야 그게 바로 과학기술 문명의 시대에 걸맞는 시대 정신이다 그거죠. 선생님 그 과학에 대해서 정의하신 거에 조금 더 이렇게 명료하게 생각을 좀 정리해볼 기회가 됐는데 지금 아직도 조금 여전히 헷갈리는 건요. 그냥 이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과학하고 도덕하고 별개의 것인가? 과학하고 어떤 도덕적 입장 중에서 뭐 아까 그 빙하 말씀하셨는데 환경과 관련돼서 어떤 특정 입장을 갖는 거하고 동일한 건가? 아니면 과학하고 사변적이거나 뭔가 그 소위 인문학적이라고 하는 거하고 구분되는 건가?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럼 과연 이 과학의 시대 혹은 과학 정신 이런 것들이 인문학이나 이런 영역들과 관련해서 어떤 관계를 갖느냐?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분화되면서 특히 뉴턴적 그 근대 과학으로 오면서 그 과학과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말하자면 그 휴미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오성론에 나는 그 정신학에서의 뉴턴임을 선언한다. 그래가지고 뉴턴의 그래비테이션 로의 카운터파트로 그 말하자면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에 대비되는 거로 관념을 가진 그리고 관념들의 이해합 집산의 메커니즘을 연합의 법칙으로 관념 연합의 법칙으로 내놓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신 세계에서의 뉴턴임을 보여주려고 애썼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와중에서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이 이분화됐다는 거죠. 엄밀한 그 과학과 과학 방법론에 대한 얘기라면은 뭐 저희들이 관계할 게 없는데 지금 넓은 틀에서는 뭐 인류 문명의 새로운 지금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고 또 과학과 도덕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동양 철학 쪽에서도 좀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그 엄 교수님이 말씀하신 유클리드, 피타고라스 그리고 근대 뉴턴부터 아인슈타인까지 이것은 인류 역사 5,000년의 어떤 섬광 같아요. 정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그 빛과 같은데 근데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조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과학과 도덕 이런 것을 함께 얘기할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를 볼 때는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요 근래 동물 도덕, 동물윤리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거 한가한 사람들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가 옆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류 독감에서 A의 살처분 그 몇천만 마리를 먹지도 않으면서 살처분하고 그다음에 광우병 이런 거 옛날에 없었던 거란 말이죠. 결국은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건데 이렇게 제 요점은 결국 그 유클리드나 피타고라스가 엄청난 그 정말 합리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합리적인 이성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왜 그렇게 됐는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결국 도구적 이성으로 비대하게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왕해양명이나 그 유마 거사나 이쪽 사람들에 의하면 그 인간만이 이 우주의 주인이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우주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생태 환경 이런 걸 염두에 생각한다면 인간이 주체다. 이런 걸 지금 전제하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전제는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한가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아까 그 광우병 AI 뭐 이런 거 했는데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동물윤리도 얘기해야 되고 정말 그 우주민주주의까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 유클리드나 피타고라스에 대한 우리의 칭찬은 좀 편협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그 합리성이라고 할 때 요 추상성하고 구체성 이게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하학적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면 그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점선 뭐 이런 게 현실이 없잖아요. 그거를 현실에다가 이렇게 적용시킨 게 그 기술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사실은 이 마테오리치가 중국 와가지고 처음 기하 원본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동양에는 그 당시 기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추상적인 그 합리성 요것이 이게 서양의 정신이고 동양에는 사실 이 추상적인 게 없었어요. 서양과 같은. 그러니까 심지어 그 마테오리치가 왜 그런 기하 원본을 가리키려고 했나 할 때 하느님도 서양에서 가리키는 하느님도 추상적인 것이지 이 구체적인 동양처럼 이 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느님이 인간을 만든 것이지 동양은 천생 같은 동질적인 거예요. 사실은 천명지성할 때. 그런데 서양은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양의 과학 기술도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그 자연스럽게 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만드는 그 정신, 그러니까 그 창조라고 하는 만드는 정신에서 과학 기술이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뭐냐면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사실 이 선생님 그 과학을 약간 뭐 세 측면으로 얘기하신 부분 그래서 이게 계속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자가 이제 분과 학문의 줄임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럼 근데 이런 과학이란 말을 요즘에 보면 바로 옆 학교 이제 그 외대에 보면은 인문과학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인문학도 따로 없고 과학도 따로 없는 뭐 어떤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이제 과학을 또 이제 그렇게 폭넓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근데 또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서 선생님이 굳이 과학 정신이라고 했을 때 이 과학이라는 것이 좀 내추럴 사이언스에 좀 이렇게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신 게 아닌가. 특히 이제 과학 기술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공학 기술 그리고 좀 자연 과학의 어떤 지식의 바탕에서 나온 무엇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요 세 가지 과학 정신이라고 했을 때하고 과학 지식이라고 했을 때하고 과학 기술이라고 했을 때 이 세 개의 의미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다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 과학 기술 그러면 대부분 자연과학 내지는 공학 기술에 관련된 거고요. 과학 지식 그러면 거긴 인문학도 포함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넓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정신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여기서 이걸 앞에다 과학자를 붙일 이유가 별로 없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물론 이제 여기 그 첫 번째 과학 정신의 특성에서 이제 그 합리적 방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 그리고 좀 비판적, 개방적, 보편적, 자율적, 엄밀한. 근데 제 느낌으로는 이 나머지 5개가 합리적 안에 다 말하자면 다 뭉뚱그려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도구적으로 나가면 어떤 비판거리가 되겠지만 합리성 안에는 분명히 선생님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어떤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과학 정신을 이야기한다면 그 계몽주의자들이 이성을 부르짖으면서 물론 당연히 그 종교적 세계관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성주의 안에는 이미 비판성이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이에요. 물론 이제 그들이 과학을 끌어들이긴 하지만 그리고 합리성 안에는 당연히 이런 합리적인 어떤 결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것은 당연히 보편성을 담지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칸트적 개념을 끌어들이면 합리적이라는 것은 곧 자율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합리성 안에 다 뭉뚱그려서 집어넣게 되면 사실 이걸 굳이 과학 정신이라고 불러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개의 측면에서 이 과학들의 개념들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좀 다르게 다가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게 좀 뭐랄까 좀 혼동이 계속되는 그런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었습니다. 예. 사실은 저는 오히려 좀 영미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받았지만은 여기서 쓰는 건 그렇게 넓진 않더라도 그 독일어의 비션샤프트리카이트를 갖고 있냐 학문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사물을 그 설명할 때 체계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체계적이라는 게 반드시 인과유래하지 않더라도 뭐 그 이항구 선생님이 관심 있는 무슨 해석학적 이제 그런 것도 상당히 체계적이고 현상학적인 것도 체계적이다 이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인문사회과학을 할 때 유용하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그것도 설명이냐 그렇잖아요. 그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설명을 인과적으로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사회과학이나 사회과학의 모델이 자연과학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먼저 거기 있었던 게 심리학이 정신에 대한 자연과학적 모델을 도입한 거다 말이죠. 그리고 심리학을 전제로 사회과학을 확장시켜 보려는 시도 아니었습니까? 경제학이나 정치학 이런 게 여기 전문가가 계시지만은 근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하고 그 모델을 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독자적인 모델을 구축하자.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저는 그건 과학적이라고 안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과학적 모델을 그 찾을 수 있으면 찾자. 근데 사회생물학에서는 사실 그거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에드워드 윌슨 같은 사람들은 뭐 그 과도기로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시도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학이 너무 넓지 않냐 그거는 사실 필요하다는 거죠. 좀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연과학도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자기 변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론적으로. 그리고 그 인과적 설명이라는 것도 단순히 리니얼 코살리티만 고수하는 게 아니라 난 리니얼 코살리티를 도입해서 상당히 사회과학적 설명 비슷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내가 얘기하는 과학은 뭐다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거든요. 좀 더 넓게 가면 그 니체가 그거를 조금 오해하긴 했지만 그 아폴로적 문화의 원흉으로 소크라테스를 짚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는 플라톤을 짚어야지 잘못 짚은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플라톤적 체계와 독단 이성. 그래서 니체가 그거는 그리스 문명을 잘못 짚은 거고, 그리고 학문의 원흉으로서의 소크라테스는 잘 짚었다 이거죠. 그거는. 그러나 니체가 이해하는 그 아폴로적인 그 원흉으로서 소크라테스는 잘못 짚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그리고 선생님 이제 과학 정신 아까 그거는 뭐 진짜 코멘트로 제가 수용을 하고요. 그 좀 더 고려해 볼 문제로 그 폭넓게 저도 사실은 시안이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드린 것보다 더 많이 챙겨가는 것 같은데 지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